일도 안 하고 소득이 끊어진 상태에서 250만 원씩 필요하다는 건데 그럼 그걸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은퇴하기 직전의 생활비가 거의 65세, 70세까지는 이어진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와요. 기초연금도 65세부터 나와요. 그럼 60세부터 65세까지 어쩔 것이냐. 지금 40, 50대 어르신들, 형님, 누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집이 있습니다. 이거 가입하라고 그냥 설득을 하세요. 그러면 5억짜리 집이면 죽을 때까지 100만 원 나오는 거고 저는 그때 가서 그걸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왜? 노후에 드는 월 네. 생활비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봐야 될까요? 국민연금연구원, 무슨 경제연구원에서 내놓는 자료들을 보면 터무니없어요. 터무니없어요. 왜 터무니없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내놓는 것도 혼자 살기에 표준 생활비, 적정 생활비, 최소 생활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최소한 25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지금도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250만 원 받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 250만 원 벌 수 있으면은 뭐 일 그만두고 그냥 그만큼만 쓰면서 먹고 살죠. 근데 노후라는 개념은 내가 일도 안 하고 소득이 끊어진 상태에서 250만 원씩 필요하다는 건데 그럼 그걸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심지어 그게 최저 생활비고 표준 적정 생활비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많은 돈. 우리가 어디 가서 외식 한번 하고 뭐 어디 놀러도 가고라고 한다면 그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이거는 조사를 할 때 은퇴 시기에 가까우신 분들 50대, 60대 분들한테 한 달에 얼마 있으면 적정하세요? 저희가 후배로서 어르신들의 의견 좀 묻고 싶네요. 요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런 것들을 설문조사 해가지고 모으다 보니까 나는 2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하시는 분들 5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평균치 내니 내 생활과 내 삶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싹 무시하시고 노후라고 하는 개념도 예전에는 60세 이후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사실 또 아니에요. 뭐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노후가 별거 있어요. 그냥 놀고 먹는 시점인데 다들 빨리 놀고 먹고 싶죠. 40대든 난 나와가지고 놀고 먹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럴 수 없다면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까지고 그 이후로부터 소득이 끊어졌을 때 버틸 수 있는 금액은 어디냐. 이게 나이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60세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아저씨 아줌마도 아니고 이제 형님 누나 내 나이가 뭐서 그런가. 그러면 60세부터 70세까지는 왕성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돈도 많이 쓰고 경조사비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은퇴하기 직전의 생활비가 거의 65세, 70세까지는 이어진다. 이때를 잘 대비해야 되죠. 네. 그런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와요. 기초연금도 65세부터 나와요. 그 소득합이 70%한테. 그럼 60세부터 65세까지 어쩔 것이냐. 요거를 이제 충당해 주는 것들이 연금저축이라든가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제도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블럭을 맞춰보면 그래도 한 10년은 버틸 만큼 근로소득자들은 충당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프리랜서예요. 이거 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고 근로소득자들은 그런 거 잘 맞춰보면 퇴직금 요때 나오고 요거 10년에 걸쳐서 나눴으면 되겠고 연금저축 지금 세액공제원으로 따박따박 붙고 있는데 55세부터 요거 10년 동안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되겠네. 그럼 그 블럭 맞추기가 되거든요. 그럼 65세부터 뭐가 나와? 국민연금이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 고민하지 말고 대안이 없잖아요. 월급에서 뜯겨서 나가는데 어쩔 거예요. 그거 국민연금으로 나올 거 안 내면 고지서 보면은 65세부터 최소한 요만큼이 평생 나오겠구나. 요만큼 깔려 있잖아요. 근데 생활비는 이렇게 가다가 한 70세 이후부터는 이렇게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 독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몸도 건강도 안 좋아지면 뭐 유럽 여행 이런 거 가기 어려워요. 무섭죠. 저도 막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90살이 됐을 때 유럽 여행 공짜로 보내준다고 해도 갈 자신 없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는 줄어들 테니까 평생 뭐 250만 원, 300만 원 생활비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60세, 70세 혹은 70세, 75세, 80세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짜보시면 적정 생활비는 그때 다르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그런 평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주택연금 이런 것들로 죽을 때까지 나올 연금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요 중간중간 비는 부분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국민연금 네. 받을 수 있나 막 이런 얘기 젊은 층 사이에서 나오는데요. 국민연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못 받게 되면 그냥 나라가 망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네, 그러니까 나라가 해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는 거는 뭐 외세 침략 혹은 공권력을 활용해서 불법적인 어떤
도적의 무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들의 역할이고 플러스 복지잖아요. 그리고 그 국민연금은 국가와 국민과의 약속이고 법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연금 지급을 중단한 나라는 없습니다. 예전에 그리스 뭐 국가 부도난다 어쩐다 뭐 해도 연금은 지급해줘요. 왜냐하면 그냥 그 나라 돈으로 찍어서 주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조폐공사에서 찍어서 우리나라에서만 소비할 수 있게끔 어쨌든 찍으면 돼. 야 베네수엘라처럼 그러면 그렇게 물가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뭘 해도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해 나가는 세금 같은 준조세 성격의 공적연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어 나가시는 게 좋고 뭐 더 내고 싶다고 더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로소득자들은. 그거 해놓고 그걸로 부족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국민연금을 대체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보완하는 거. 국민연금은 엄연하게 65세부터 나오는데 소득 대체율도 40% 수준밖에 안 돼.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걸 고민하셔야지 이걸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차피 대체도 안 되는 거고요. 국민연금 그냥 믿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찍 받을 거예요. 60세부터. 그러니까 원래 65세부터 나오는데 60세부터 받으면 30%가 날아갑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 30% 날아가더라도 저는 일찍 받아서 조금 그만큼 덜 쓰면 되죠. 쌩쌩할 때 한 푼이라도 더 쓰자. 왜냐하면 65세까지 기다렸는데 제가 66세에 사망하면 어떡해요. 차라리 5년 땡겨받고 뭐 오래 살면 감사합니다죠. 하늘에 감사합니다. 그럼 네. 노후 대비 방법으로 주택연금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네. 주택연금의 장단점이나 주의해야 할 예, 주택연금이 뭐냐?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연금의 형식으로 받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목돈이 나오죠. 뭐 5억짜리 집이 있는데 난 진짜 가진 돈이 통장에 하나도 없고 그냥 5억짜리 집 한 채밖에 없어. 그럼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을 담보로 대출을 3억을 받았다. 그러면 은행에서 3억을 통장에 꽂아주겠죠? 다음 달부터 원리금 여기에 나가야 됩니다. 3억에 대해서 150만 원씩 매달 나가요. 그럼 이게 쭉쭉쭉 줄어들고 이거 다 쓰면 이제 또 어떻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주택연금은 뭐냐? 3억을 한꺼번에 꽂아주는 게 아니라 주택가격 5억이세요? 그러면은 뭐 5, 4, 20, 200만 원씩 매달 조금씩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200 쌓아가지고 제가 사망하게 되면 여지껏 받아갔던 원금 여기 플러스 이자 이거를 상환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내 자식들이 아니라 이 집에서. 5억짜리 집이 있으면 내가 여지껏 받아간 연금이 2억이다. 그러면 5억에서 2억 빼면 3억이죠. 이 3억은 자녀들한테 상속이 돼요. 만약에 근데 집값이 5억인데 내가 받아간 연금이 8억이다. 혹은 2억을 받았는데 집값이 폭락해가지고 1억이 됐다. 이래도 추가적으로 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주택이라는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도 나중에 가서 활용을 할 생각이고 일단 주택 가격에 따라 가지고 한 60세에 신청한다 그러면 대략 시세 1억당 20만 원 조금 못 되는 돈이 나와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1억당 20. 그러면 5억짜리 집이면 100만 원이네요. 그럼 5억짜리 집을 맡기면 죽을 때까지 100만 원 나오는 거고 70세에 신청하면 1억당 30만 원 정도. 그러면 똑같은 집 5억짜리라도 150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난 좀 더 필요한데 그러면 처음에 많이 받고 나중에 좀 줄어드는 방식들도 있어요. 저는 그때 가서 그걸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왜?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쓰자. 그리고 이거를 지금 40, 50대 어르신들, 형님, 누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집이 있습니다. 이거 주택연금 가입하라고 그냥 설득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께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그래도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 자녀들한테 물려줘야지 이 생각하는데 안 돼요.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돌아가시면 100세에 돌아가시면요 자녀들 나이는 70세예요. 나 이때 집을 물려받았어 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럼 차라리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그 집을 잘 활용해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어떻게 모셔야 되나 이 부양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확 줄여주는 게 낫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값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연금 받은 거 퉁 해가지고 나머지는 상속을 해주는데 이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택금융에서 팔아가지고 처분하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줍니다. 집이 있는데 자녀한테 이 집 가져가서 처분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부모님이 받아가신 연금 상환을 하실래요? 아니면 저희가 알아서 공매로 넘길까요? 공매라고 하는 건 헐값에 팔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경공매 같이. 그런데 그때 봐가지고 여기는 개발 호재도 있고 집값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그거 집 받아다가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갚아버리고 자녀들이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택지가 있는 거니까 차라리 그거 부모님이 쓰고 가셔라. 그러니까 사실 집값 깔고 앉아있으면 집값 오르면 기분 좋죠. 기분 좋을까? 근데 집 한 채만 있으면 세금만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현금화시켜서 잘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그래서 부모님이 혹시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을 모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한테 적극적으로 저희 물려주실 필요 없이 어머니 아버지가 쓰세요. 부부 모두 생존해 계신 동안 나오니까. 혹은 그 주택연금을 지금 고민하시는 뭐 20대,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택연금 잘 활용을 하셔라. 저는 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네. 소장님이 보시기에 네.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라고 해가지고 따로 떼낼 필요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주택연금을 예로 들자면 집을 사는 거, 나 내 집 마련이 꿈이야 라고 하는데 그걸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냥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집이 노후 대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적금, 주택 청약, 뭐 IRP, 연금 저축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일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 내일이 내일 모레가 되고 글피가 되고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면 이게 결국은 노후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막막해요. 노후 대비 언제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럼 이제 닥쳐가지고 막 50대, 55대 내가 이제 곧 은퇴인데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러는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우리 저축, 재테크 이런 행위 자체가 노후 대비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저축 잘 하시면 돼요. 그게 확실한 노후 대비입니다. 이게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저축 방법으로 청약 통장 추천하지 않는다고 소장님이 말씀을 네.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증여를 고려했을 때 자녀 저축 어떤 방법이? 증여를 고려했을 때요. 그죠. 자녀에게 자산을 좀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라디오 진행도 하면서 그 고민 상담 사연을 봤는데 정말 이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이 그걸 고민해요. 요번에 아이가 세뱃돈을 받았어요. 몇십만 원 되는데 요거를 주식으로 좀 불려줘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많이 불어나면 증여세 내야 되나요? 되게 귀여운 고민이죠. 이게 100만 원이 심지어 100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10배가 불어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동안 미성년자한테는 2천만 원의 한도가 있고 국세청에서 애한테 세뱃돈을 주는데 100만 원이나 줬어요. 이거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돈을 뭐 했을 거냐 이렇게 여쭤보면 나중에 대학 갈 때라도 좀 보태주게요. 뭐 결혼할 때 조금 보태주게요. 우리가 증여세라는 건 자산을 증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를 하는 건데 증여세 비과세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 뭐 학원비, 대학 등록금 이게 사회 통념적인 것들 있잖아요. 유학 보내는 거 이런 것들도 그냥 인정해 줍니다. 그래. 애를 여기까지 부모님이 키우겠다는데 어쩔 거야. 그리고 결혼할 때도 지금은 뭐 합법적으로 1억 원까지 추가 증여도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그냥 증여세 안 내도 되는데 그 돈 때문에 뭐 이런 거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다. 그냥 소액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진짜 자산을 이전시켜주고 싶다. 내가 집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자녀한테 효율적으로 증여해 줄 수 있을까요? 증여는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물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증여세 면제 한도, 그러니까 10년 동안 2천만 원, 이 10년이 지나가면 다시 이 주머니가 뿅 하고 생겨요. 그러니까 빨리 2천만 원 물려주고 자녀가 그 2천만 원 자녀 계좌에서 많이 불어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또 2천만 원. 그런데 생각해보면 2천만 원씩 10년에 한 번씩 성인이 되면 5천만 원 늘어나긴 하지만 5천이라고 하더라도 한 5억 원 정도 주려면 100년이 걸려요. 세금을 안 내려면.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증여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증여세율이 낮은 구간에서 1억 원 내에서 1억 5천까지 이렇게 하면 5천은 면제, 1억 원에 대해서는 10% 이런 식으로 세금 좀 내더라도 빨리빨리 물려줘야 된다. 이거 말고는 증여세 그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합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막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법인을 만들고 뭐 그거는 저는 절세보다는 탈세의 개념이니까 국세청에서 봤을 때 어라 요놈 봐라 하는 건 탈세입니다. 그다음에 주택청약 같은 거 앞서 그 예로 들어주셨는데 주택청약으로는 자산을 모아주는 게 아니라 청약을 할 때 이점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납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중요한데 미성년 기간에는 5년까지밖에 인정이 안 돼요. 이것도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니까 굳이 아이 태어나면서부터 막 납입을 해주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미성년 19세가 되기 5년 전 14세부터만 그냥 10만 원씩 모아주시는 거 뭐 그 정도 부모님이 해주셔도 최고죠. 꼭 해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건 감사한 건데 네, 남들 다 하니까 그 정도. 근데 이걸로 뭐 큰 돈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남들 다 하는 거 해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한 자산 관리의 노하우가 있다면? 이게 비교하면서부터 끝장나는 것 같아요. 네, 비교를 안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늘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그래서 물어보시던 게
참 재미난 게 제가 지금은 이제 개인 상담을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상담을 하면 거의 첫 번째 그리고 대부분 하시는 질문이 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30대 중반에 이 정도 벌면 많이 버는 건가요? 아니 그게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못해요 그러면 어쩌지 이럴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 만족 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진짜 못해요라고 하는 순간 그 비교에서 내가 평균보다 못하다라는 어떤 그 낙인이 찍히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비교하지 마셔라. 그리고 심지어 남들보다 낫다고 해서 행복해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 저기 못 사는 나라 그런 거기에 정말 삼시세끼도 먹기 어려운 분들 이렇게 보면서 난 행복해. 이거는 그래서 조금 불쾌한 행복감 아닌가 싶어요.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불행하지만 않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해보지도 않은 투자하면서 노심초사하실 필요도 없다는 것과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만 좀 달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코로나 때 나온 많은 말들이 이제 벼락거지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그거 자체도 벼락부자가 되신 분들을 대비해서 놨을 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라는 건데 사실 그렇게 벼락부자 되신 분들 아유 좋겠죠 행복하겠네 짝짝짝 박수 쳐줄 일이고 그게 전부 다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필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됐었다라고 하더라도 대다수는 아니니까 우리가 박탈감을 느끼는 건데 그냥 그분들은 그분들의 운 나는 뭐 그 운을 갖지 못했네 그럼 불운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들만 내 계획 내에서 잘 하고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조그만 거에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라는 거에서부터 일단 벗어나셔라. 그냥 비교를 하시려면 차라리 빌 게이츠랑 비교를 하시는 게 그러면 그분은 우주에 있는 분이야라는 느낌에 크게 박탈감 안 내실 거예요. 그냥 바로 옆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SNS가 그래서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비교에서부터 일단 벗어나시고 혹시나 내가 그거 비교하면서 좀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럼 인스타를 지우세요. 이런 거 지우시고 그 시간에 그냥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하나 더 보시는 게 그게 더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